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봅니다. 변상욱의 눈,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쪽이 어제 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면서 이른바 판사 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그 아마 기자들한테 일단 공개했는데 기자들 당신들이 봤을 때도 아무렇지 않은 문건 아니냐? 뭐 이런 걸 물어보려고 한 것 같아요. 네. 일단 문건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문건을 먼저 살펴본다면 주요 특수 공안 사건 재판 분석, 재판부 분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목은 상당히 긴 거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본다면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를 살펴보면서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다. 그러면 우리 법 연구회는 비합리적인 판사들이 주로 있는 곳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 문장만 보면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실 때 조국, 추미애, 윤석열 이런 이름들을 다 빼고 순수하게 문장을 일단 한번 들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다. 또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사건이면 민정수석으로서의 직권남용, 표창장 문제, 사모펀드, 웅동학원 재단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판사를 분석하면서 담당 판사를 분석하면서 전교조 관련의 피고인들을 어떻게 했는가. 그다음에 학생운동이 있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 군무원으로 일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런 걸 분석했단 말이죠. 정치적으로. 상당히 정치적인 내용인데.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 사건 재판 담당 판사를 분석하는데 김대중 등 긴급조치 피해자 국가배상 사건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국가에게 나름대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다음에 미디어워치 배상 책임 문제. 미디어워치는 국정농단 수사팀에 대해서 악의적인 보도를 했던 보수 우익 매체죠. 이런 것들을 정경심 교수 사건 재판부를 분석하면서 왜 집어넣나. 그다음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제 흔히 말하는 직무에 대해서 감찰을 하면서 감찰이 중단된 사건 아닙니까? 그걸 판단하는데 세월호 사건 판결 때 어쨌나. 청와대 관련 주요 사건을 맡고 있다 아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참 입에 담기가 애매한데 그냥 이름을 대도 되겠죠. 문재인은 간첩. 이런 아주 지저분한 합성 사진을 올린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받은 게 있습니다. 또 홍준표 지지 불법 선거운동 인천의 구청장 벌금형. 이것들은 조사를 하려면 도대체 이 경찰 간부가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르나. 구청장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 사람들을 탐문해서 조사했으면 몰라도 왜 그 담당 판사를 조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설명을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돼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 내용은 판사의 그동안 재판 결과를 보면서 성향을 분석했다. 그렇죠. 소위 말해서 우리 편이 아니냐. 이걸 분석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색깔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게 이제 그럼 이거 사찰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끌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 사찰이다 아니다와 관계없이 우선 문제는 이 부서에서 이 담당 검사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 법령에 의해서 그 직무를 부여받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부터 확실하게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법농단 사건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문제가 되고 대법관들이 줄줄이 처벌을 받았을 때 왜 문제냐면 판사의 신상을 캘 수도 있고 조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을 승진시킬 건가 아니면 그대로 둘 건가 지방으로 좌천시켜야 되나 인사 담당 부서가 했으면 되는데 대법원장의 오른팔로서 대법원의 위세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전략을 짜고 있는 기획조정실이 권한도 없는데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란 말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죠. 여기저기 알려진 정보라도 하나의 의도와 정해진 방향성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 의도에 맞게 계속 분석해 나가는 그것을 사찰이라고 부릅니다. 또 공무원 조직이 한 거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혹시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판사의 성향을 연구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그러나 변호사는 국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검사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입니다.
공권력이 직무에 직접 연관 없는 정보 수집을 하면 그게 사찰이자 잘못된 조사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 점에서 아무튼 이번 사건은 사찰에 가깝다라고 보는. 이거는 뭐 경찰이 이와 비슷한 행위를 했을 때 검찰이 사찰이다, 불법이다라고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사찰이 아니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나서 재판에 못 왔다든가 누구 검사의 처제라든가 뭐 나중에 처형으로 바꿨다고 합니다만 또 무슨 재판에 존재감이 없었다든가 이게 검색하면 나오나요? 그러니까 자료가? 그건 친한 판사들이나 예를 들면 사법연수원 동기쯤 되는 변호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끈질기게 물어보고 달라고 사정을 했으니까 이게 나오지 쭉 한번 전화에 돌렸다고 나올 만한 정보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교하기 쉽게 과거에 1990년이죠. 국군 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사회적 논란 이슈가 돼서 국방부 장관과 보안사령관이 경질되기도 했었고요. 그런 큰 사건이었는데 당시에 보안사가 정치인 민간인 포함한 3,000명쯤 사찰했는데 그렇죠. 그 당시 민주당 노무현 의원을 사찰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 사찰이다 아니다 이 논란이 있으니까 지금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똑같은지. 개인 특성, 장기간 노동인권 변호사 활동, 국회 진출 뒤 재하의 지원금으로 노동자 권익 빙자 각종 노사분규 개입 및 활동. 이게 당시에 사찰이라고 큰일 났던 사건이거든요. 지금 이 내용과 뭐가 다른가. 비슷합니다. 검찰이 이번에 적은 것 중에서도 국회 앞 폭력 집회 땡땡땡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람. 민주노총 집회 앞에 폭력 집회라고 아예 규정을 하고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 다 그런 거죠. 지금은 옛날 자료긴 합니다만은 요 최근 자료도 있습니다. 2019년 1월 작년 1월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검장 시절 자기가 직접 지휘했던 수사팀이 적은 공소장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법원 행정처 문제인데 대법원장의 입장과 배치되는 이른바 튀는 판결을 하는 법관들의 성향과 활동을 사찰하고 검사가 사찰하고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그다음에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소모임이 사법행정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의를 지속하자 이들을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고 모임의 동향이나 구성원의 성향 등을 파악해 사찰하였다라고 검찰이 판사들을 재판할 때 자기네가 적어낸 내용입니다. 이미 적어냈다 그렇게.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의 관심 사항이고 그래서 이게 보고를 올린 것 같은데 문제는 조국 정경심 유죄주수 사건의 판사들을 위주로 정보 수집했고 또 세월호 백남기 농민 사건 문재인 비판 공무원 형사재판 관련 이런 건데 왜 여권 관련 인사들 재판에서만 이런 기록이 나오고 야당 인사들은 없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국 사건이라든가 주요 공안 사건 이렇게 하면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건 하면 제일 이때 큰 사건은 국회의원들 수십 명이 기소돼 버리는 패스트 트랙 사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때 자녀 특혜 의혹 사건이 벌어진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예 뇌물 의혹과 관련된 사건 이런 것들도 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한 판사들은 전혀 해당이 없는 거죠. 이러니까 결국 색깔론적이거나 정치적으로 그러면 정치적이라면 모든 여야를 가리지 않아야 되는데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해서만 한 것 같은 느낌을 확 주는 거죠. 그다음에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야 그런 것들 어떻게든 다 모아가지고 소송에서 이기는 게 중요해. 어떻게든 무죄를 만들지 말고 검사가 승리해야 돼. 이렇게 주문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차라리 정치적으로 야, 큰 흐름을 한번 좀 읽어봐. 이렇게 지시했을 가능성은 오히려 크죠. 근데 윤석열 총장을 뭐 정치적이 전혀 아니어서 지시를 한 게 없다 그러면 오히려 짜잘하게 판사의 뒷조사를 해서 재판에서 이기자 그랬을 일은 별로 가능성이 없는 얘기 같습니다. 자, 어쨌든 문건은 공개가 됐고 법무부가 문건 공개 이후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의뢰를 했는데 문제는 왜 공개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그죠? 예를 들면 징계 청구자가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면 왜 회부했는지 회부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증명을 해야죠. 근데 법무부가 그래서 이 문건을 어떻게든 공개할 거 아닌가 하고 기다렸는데 검찰에서 갑자기 공개하면서 이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검찰총장이 기다리지 않고 먼저 공개한 거는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 관한 아주 예민한 것들이 있어서 판사로부터 이것이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여론으로 한번 가져가서 여론의 심판을 한번 받는다고 한번 공개를 하고 여론이 뭐 검찰총장이 그 정도 조사는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쪽으로 기운다면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국민에게 상식적으로 물어보자라는 이제 명분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여론조사 기관을 동원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 언론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 기자들한테 줬으니까요. 예, 언론 플레이를 해보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적어도 언론은 요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게 아니라 베껴 쓰면서 언론이 뭔가 거기다 색깔을 담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더 유리하다. 이런 정치적인 판단도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또 언론은 우리 편이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는 자신감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확 공개를 하는 것은. 더군다나 성상욱 부장검사가 뭐라고 자기가 모시던 총장을 위해서 변명을 했냐면 해명 내용에 보면 오로지 공소유지에 활용되도록 공소유지 업무를 지휘하는 대검의 소관 부서에게만 딱 전달하고 끝났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자기 변호인을 통해서 언론에 쫙 뿌리쇼라고 한다면 자기 아랫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애매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당장 그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뭐 사찰이 아닌 거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고 있다. 뭐 그리고 이게 지금 수사 의뢰 얘기를 하셨는데 초유의 사건이라 뭐 이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고를 따지기 참 어려운데 한 가지는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일 때와 검사 출신이 아닐 때의 검찰의 태도는 과연 다른가 같은가 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비위 문제로 아마 이게 황교안 장관 때일 것 같습니다만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억울하다고 나를 왜 징계하느냐고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검사가 뭐라고 썼냐면 각 부의 장관은 국회에 책임을 지고 자기 밑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한다. 국회에 책임을 지는 장관에게서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게 바로 뭘 말하냐면 검찰의 민주적인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장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고 언론에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문건을 갖다 먼저 뿌린다든가 하는 것들은 이 태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언론은 우리 편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당장 한국경제 오늘 기사 보면 BTS 검색하면 연예계 사찰이냐 들불처럼 번지는 반추미애 전선 이게 제목입니다. 이거는 사실을 적은 게 아니라 뭐 기자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제목으로 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좀 보고요. 자, 이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아직도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뭐 일단 맨 처음에는 징계위원회가 먼저 열리니까 징계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와 이제 그다음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제 판사의 판결 이제 이런 게 쭉 이어지겠습니다만 판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 판사는 헌법과 법령에 따라 주어진 사건에 대해서 총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판사는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판사를 놔두고 재판장이 있고 옆에 좌배석 우배석 판사가 3명인데 한 사람은 상당히 존재감이 없고 질질 끌려만 다니는 사람 같더라라고 검찰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건 판사들한테는 대단히 이제 모욕적인 얘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삼권 분립이 민주주의지 삼부 분립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법권의 독립이 중요한 거지 사법부가 독립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검찰권이 확실히 독립 보장되어서 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한 거지 검사가 독립돼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또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법적인 것은 뭐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테니까요. 뭐 징계도 아직 남아 있고요. 징계 절차도 좀 지켜봅시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 리포트 예고해 주시죠.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폭탄이다 난리가 났다라고 했는데 어제 공식적인 정부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어느 정도 폭탄이었나에 대한 팩트 체크가 오늘 앵커 리포트입니다.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상욱 앵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계속 증가세입니다. 오늘도 5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하루 10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점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발표된 신규 확진자가 583명, 오늘은 569명. 지난 3월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2차 유행 때도 400명대까지만 올라가고 금방 떨어졌었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500명 넘은 거는 대구 경북대 800명에서 900명 넘은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발생한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1000명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이제 지난주에 1.5단계, 또 이번 주 화요일에 2단계가 시작됐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난 주말부터 얼마나 잘 동참해 주셨는지 사회적 거리두기 그거에 따라서 예. 정말 파국을 맞게 되면 1000명 넘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국민들께서 알아서 좀 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해주셨으면 뭐 조금씩 이제 완화되는 조짐을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아마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상황이 앞으로 유행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0시를 기해서 2단계로 올라갔는데 거리두기가 그 네. 효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되게 이제 그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최소 이제 한 2주 정도는 있다 결과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예. 근데 조짐 자체는 한 일주일만 지나가더라도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있으면 효과가 없다 그러면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될 거거든요. 예. 뭐 500명이 700명, 700명이 1000명 이렇게 증가될 거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그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평평하게라도 된다 그러면 좀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말 효과가 있으니까 기다려봐야 되지만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결과가 만약에 좀 평평해지면 일단은 고비는 넘겼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만약에 그때 숫자가 만약에 화요일이나 월요일이 이제 주중대에서 첫 번째 날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나온 결과가. 근데 만약에 그 숫자가 계속 증가된다 그러면 일단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동참 정도가 이제 부족하다는 거를 반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혹시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타임라인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2단계 올린 거에 대한 그 판정 자체를 지금 하기는 너무 좀 이른 상황도 되고 그렇다 그래서 실제 이제 효과가 나타날 만한 2주까지 기다렸다가 확 환자가 늘어버리면 이제 좀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수학적 모델링이나 시나리오들을 보게 되면 다음 주 초나 다음 주 중반까지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있었는지 어느 정도 좀 판가름할 수는 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초반에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조기에 이제 뭐 2.5단계에서 3단계는 올리는 걸 고려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구에서는 오늘 0명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지역마다 이제 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 조금 안 나오는 데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 대구는 지난번에 큰일 한번 치러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근데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아하. 일단은 이제 지역사회 감염 자체가 만연해 있을 때는 어느 지역에서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대구가 아직까지 소강 상태라면 다행인 거로 봐야지 거기가 뭐 계속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없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땅덩이가 넓은 게 아니어서 예. 수도권에서 한번 발병을 하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게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든 어느 지역이나 이제 언제든 확진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 이번 3차 유행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그 20, 30대 젊은 층이 많다고 하던데 그거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지역사회의 초반에 유행이 시작될 때는 어느 국가나 20, 30대에서 유행이 시작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활동량도 많고 예. 무증상 감염도 많고 증상이 가볍다 보니까 많이 안 아프니까 검사를 받으러 가는 이제 횟수나 이런 것도 퍼센트도 많이 줄어드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 증상이 없는 상황이거나 가벼우니까 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집단 발병의 고리 역할들을 20, 30대가 하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악화되기 시작하면 20, 30대 유행 전파 상황이 악화됐을 때 종국에는 이제 고위험군들의 전파 상황이 늘어나면서 사망률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이 유행 자체를 빨리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떻든 간에 젊은 층에서의 감염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뭐 무증상 감염 이런 사람은 뭐 본 증상도 없는데 검사 받으러 갈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역학조사원들의 피로감도 상당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쏟아지면 역학조사 자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역학조사관 숫자가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에 전국에 역학조사관이 법적으로 있는 그런 공인된 역학조사관이 한 200여 명 있고요. 한 민간에서나 아니면 이제 공공의료원에 있는 그런 뭐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분들을 동원해서 역학조사를 하면서 조금 늘어나 있어서 그나마 버티고는 있는데 이 상황으로 오래 가게 된다면 그 피로도뿐만 아니라 너무 숫자가 많아지면 아예 역학조사가 불능 상태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이제 지금 자체의 환증 환자 숫자가 줄어드는 거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예. 쉽지 않네요. 예.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이 중환자 병실이 과연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느냐. 계속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뭐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서요. 예, 그렇죠. 지금 뭐 아직까지는 주로 발병하는 게 젊은 연령층에 발병을 하고 고위험군 발병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발생하는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당장에 중환자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 대개 한 뭐 4,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중환자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자가 많아지면 1, 2주 있다가 중환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젊은층 감염이 많아지면 젊은층들이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의료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20, 30, 40대가. 근데 요양병원 같은 데서 만약에 대규모 집단 발병이 발생하면 중환자가 하루에도 20, 30명이 갑자기 쏟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면모들 때문에 지금 아직 오늘 내일까지야 뭐 여유가 있다고 해도 일주일, 2주일 사이에 언제든 중환자 병상이 부족할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병상 문제는 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또 다른 또 뭐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사실 좀 아쉬운 거는 3월 달에도 이미 병상 부족 상태로 저희가 한번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환자실, 특히 중환자 병실 늘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잘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에요. 2차 유행도 겪고 3차 유행까지 겪고 사실 3차 유행 같은 경우는 봄부터 가을철에 큰 유행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다 대비를 하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병상 늘리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안일하지 않았었나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능이 다음 주에 있는데 교육당국도 지금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교수님 볼 때는 교육당국이 지금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잘해야 된다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 최대한 확진자 수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수능을 보는 그런 학생들이 안전하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확진이 되거나 아니면 자가격리에 묶이는 그런 수험생들이 대부분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렇게 전파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잘해 주시는 게 지금 수험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요. 그래서 수험생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수험생들을 둘러싸여 있는 여러 분들이 조심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이제 연말인데 연말 모임을 계획하는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수도권은 격상시켰습니다만 2주간이잖아요. 그때 가서 또 조금 떨어지면 다시 낮출 텐데 그렇게 되면 연말 연시에 모임도 많아질 테고 또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번에 유행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만약에 제대로 못 잡으면 이건 겨울은 다 날아간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 되거든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8월 중순에 2차 유행 시작됐는데 2단계를 1단계로 완화시킨 게 10월 중순이에요. 그러니까 400명대까지 올라가도 2달 이상 유행이 지속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지금 벌써 500명 넘었잖아요. 600명, 700명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적어도 1, 2월 정도까지는 유행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유행도 잡아야 되지만 겨울철 내내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결국은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결론은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희망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고무적인 결과들이 여러 백신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백신 나와서 내가 맞을 때까지는 최대한 조심을 하셔야 되니까 이번 겨울은 어차피 백신 못 맞고 지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번 겨울을 얼마나 잘 지내느냐, 또한 백신 수급과 접종, 또한 백신 거부나 이런 부분 없이 순항하면서 잘 맞게끔 그런 유도하는 것까지 잘
하면 뭐 잘하면 내년 말에는 2022년 봄까지 정도 되면 많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연말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빠르면 그 12월 달에 치료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네. 그 청와대에서 어떤 정보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이제 항체 치료제 계열 같은 경우 아마 이제 예를 드시는 것 같고 아마 제일 빨리 이제 신속성이 될 거는 같은데요. 2단계 연구에 환자 등록이 맞춰졌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결과 분석을 하고 있어서 2단계 연구에서만이라도 효과가 보인다 그러면 일단 신속승인해서 꼭 필요한 환자들한테는 투여되도록 아마 열릴 것 같고요. 3단계 연구, 3단계 연구도 또 진행이 될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완전 상용화는 내년 봄이겠지만 일단 환자들한테 직접 투여가 가능한 시기는 뭐 12월 빠르면 12월. 또는 늦어도 1월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